자, 이제 계속 볼게요. 보시면 갑은 자기의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형태고, 우리가 유형을 보면 삼명관계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부동산 팔면서 대금은 이제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요약자와 낙약자지, 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된다고 했냐면 태아나 또는 설립 중인법인이라도 가능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돈을 받는 계약의 내용은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예요. 보상관계라고 불렀던 거고, 그러면 갑은 왜 얘를 시켜서 돈 주라고 했냐면 내부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나 돈 못 줘라고 대항하려면 어떤 관계에서 생긴 문제여야 돼요? 당연히 보상관계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관계고, 따라서 보상관계에 하자가 생겼다면 갑과 을의 관계가 하자라면 그거 가지고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가관계에 부존재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냐 갑과 병의 관계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수익자의 권리는 언제 생겨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죠.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계약 성립시로 소급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소급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만약에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또는 계약의 효력 요건이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갑과 을이 만들어내는 거지 얘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럼 이건 무슨 요건이에요? 수익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였냐면 낙약자에게 하는 거죠. 을에게 하는 거지 갑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얘가 저 1억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하면 돼야 안 돼요?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고 설령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는 있죠. 예외라는 건 뭐예요? 수익의 의사 표시 후라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미리 유보해 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유보했거나 누가 동의해 주면 돼요. 수익자,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죠.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수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1억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된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유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해제나 취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그 효과인 원상회복을 얘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해제가 되면 수익자는 손해가 있었을 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나 취소,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그럼 얘가 대금을 안 주면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해야지, 얘가, 당사자가. 그럼 조심하실 점은 얘가 해제할 때 수익자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얘가 동의 안 한다고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약자가 등기를 안 줍니다. 누가 해제하는 거죠, 이제? 낙약자가 해제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는 뭐였냐면 낙약자는 이미 병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에게 받으라 그랬어요? 당사자에게 받아야지 얘한테 돈 줬다고 얘한테 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얘가 판례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통착사 계약의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 제3자 수익자는
비통착사나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는 직접적으로 스스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어요. 얘네들이 계약을 했을 때 그를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이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얘는 을은 병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무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써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례였고요. 자, 질문 볼게요. 갑과 병 사이 관계요. 그럼 갑과 병이니까 요약자와 누구예요? 수익자죠. 그럼 이게 소멸에도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2번 을은 병의 대급 지급 청구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 갑과 을 사이. 그러면 마지막에 있다요, 없다요?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나오죠. 항변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로는 항변할 수 있는데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로는 항변할 수 없다. 갑과 을이냐, 갑과 병이냐 보시고 뭐 3번은 읽어보시고요. 최고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절로 본다.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 취소됐어요. 그럼 갑과 을의 관계니까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 아니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갑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 없다. 해제나 취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나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뭐는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요약자가 합니다. 조심하실 점. 지난번에 여기 나왔죠. 수익자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얻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번은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갑은 사기당한 게 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10번 보시면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다. 바꿔서 얘기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근데 갑과 을의 계약이 합의 해제되느냐? 합의 해제하면 안 돼요. 할 수 없고요.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합의로서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물론 예외 있었어요? 미리 유보해 두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해제는 못해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안 주면 을은 병에게 대금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으니까 둘은 무슨 관계야? 동시행이죠. 그럼 병한테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시험에는 뭐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였어요.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소멸했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받아야지 병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를 좀 볼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은 합의 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의 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죠.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건 계약이니까 합의니까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중요해요? 합의 내용이 중요해요? 합의 내용. 그래서 합의 해제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 안 되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이자가산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런데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548조이랑은 합의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합의 해제 시에는 제3자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보호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3번에 보시면 3번이 뭐 합의 해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이자 가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문에 합의 해제 나오면 제일 핵심은 손해배상 없고 이자 가산 없다라는 점 중요하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럼 합의 해제 되면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등기해야 복귀돼요? 당연 복귀해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유권은 복귀됐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합의 해제도 지문 하나 정도로는 되게 잘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통으로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합의 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죠. 최고 나옵니다. 이행이 지체되면 바로 해제하면 안 되고 최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최고할 때는 뭘 정하라고 했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그러면 꼭 며칠까지라는 기간 정해야 돼요? 정할 필요 없어요? 정할 필요 없다.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상당 기간에 미달한 기간을 정해도 그 최고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하면 최고는 유효해요. 다만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5번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그럼 여기까지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 했대요?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정기행위 나왔네요. 그럼 정기행위 나오면 뭐가 필요 없다? 최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히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는 해야 돼요? 그렇죠. 최고를 요하지 않으나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해제권의 행사가 있어야 소멸한다. 7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야? 여기 최고 없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최고 없이 가능한 이유는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불능이 눈에 보여야 돼요. 불능. 그럼 불능이란 말이 써 있으면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해제하면 되죠. 불능에 관한 문제고. 자, 8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을 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잔금일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가 돼야 한대요. 우리 이거 뭐랑 비교했던 판례요? 중도금이랑 비교했었죠.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일 날짜에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금은 등기 제공과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약정기일이 도관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뭘 하라고요? 이행 제공. 그러니까 등기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중도금 미지급은 바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근데 잔금의 경우에는
등기 제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9번에 보시면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이제 채무불이행을 기본으로 하는데 법정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는 포함되지 않냐면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라고 본 사건이 뭐 있었죠? 허가구역에서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는 거야? 해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10번은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데 새로 나온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 지체야.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종전까지는 우리 학설이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도 해제가 된다고 봤는데 판례가 학설과 다르게 판시된 거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럼 채권자 지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아까 뭐 봤죠? 위험부담 봤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한 거지 채권자 지체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원칙적인 판례 입장이에요. 해제합니다. 원상회복해야죠. 그럼 돈 받은 애는 뭘 붙여야 돼요? 이자. 언제부터 붙입니까? 받은 날로부터요. 여기 무슨 다음 날 또는 해제한 날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리고요. 이자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므로 선의자라 하더라도 과실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조에서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잖아요. 해제 시에는 과실취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선악불문이고 이익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라는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줄 거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받은 것을 무조건 다 이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과실취득권 없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에요. 해제 파트에서 당사자 중에 일방이 여러 명이면 어떤 거 나오는 거야? 불가분성이야. 행사할 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전부 해야 돼? 전부.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그러면 이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이고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죠. 13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손해배상은 원칙이 신뢰액일까요? 이행액일까요? 이행이익. 신뢰액은 어디서 끝났어요, 우리? 원시적 불능 파트에서 끝났고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뢰액을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물론 신뢰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해도 뭐를 넘겨서는 안 되는 거야.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14번 매매계약에 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대요.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얘 보호돼야 안 돼요? 되죠. 대항요건 갖췄으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지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라고 했어요. 해제 시의 제3자부. 일단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눌 때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과 후에 취득한 사람으로 나눴죠. 해제 전에 취득했으면 선악불문 다 보호해주고요. 해제 후면 선의자만 보호하는데, 근데 비통착사랑 다른 점은 이해관계만 맺으면 돼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해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해제에서 보호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채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채권 양도, 채권 양수,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 명령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무조건 보호 안 돼요. 보호되려면 완전한 권리, 대표적으로 등기돼야 돼. 등기. 또는 등기 안 됐어도 마치 등기된 것처럼 대항력을 갖췄으면 보호되는 거죠.
보시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수인으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을의 채권자가 이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이 병은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얘기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갑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매매 계약을 하니까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했대요. 계약이 해제되면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채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면 다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병이라는 을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계약이 해제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뭘 가압류했으니까? 부동산. 그럼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보호되는 거고. 또 우리 뭐 봤냐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겼는데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특별한 말 없는 임차인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보호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죠. 채권자니까. 근데 뭘 갖추면? 대항 요건. 예를 들어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우리가 뭘 봤냐면 그러면 해제됐어도 병은 나가야 돼요? 존속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나갈 때는 뭘 받아서 나가야죠? 보증금. 그럼 보증금 반환을 을에게 계약을 한 을에게 청구하느냐 소유권을 회복한 갑에게 청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갑에게.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왜요?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라고요? 갑에게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보호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시점에 판례가 두 개가 나왔었어요. 가등기한 병이랑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가등기한 사람 보호돼야 안 돼요? 등기했잖아요. 등기하면 보호된다고요. 근데 얘는 등기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얘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가등기한 사람 보호된다는 건 출제가 됐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얘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등기된 게 아니에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럼 바로 밑에 지문 볼게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해제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로 인해 천천히 읽는다고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중요한 말은 뭐 여기까지 중요한 말은 요거는 생략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채권을 양수한 자. 완전한 권리자예요? 단순한 채권자예요? 단순한 채권자. 채권 양도, 채권 양수,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16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갑이랑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하니까 갑이 을한테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계약 해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제했던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해제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이행해라고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뭐가 됐으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이미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실 판례고. 자, 여기까지 우리 해제에 관한 내용들 봤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100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라는 조항. 계약서 사망을 뒀다. 그러면 계약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럼 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제3항, 요 조항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뭘로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지 위약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약. 그러면 이 지문은 계약금은 해약금이면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럼 계약금은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죠. 그러면 계약금의 일부만 줘도 돼요? 전부 줘야 돼? 전부. 일부만 주면 계약금 계약 성립되지 않아서 계약금 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금은 꼭 금전일 필요는 없고 뭐라도 된다. 물건,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요. 그럼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독립된 계약이니까 일단 요물계약이고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계약금 문제가 출제됐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계약금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최근 9년 동안 8번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고 근데 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이 됐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해약금 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금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며라고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설령 할 수 있다 치면 그 해약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에요? 수령한 계약금이에요? 약정한 계약금.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라는 거죠. 원칙은 못하는 거고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4번 갑이 해약하려면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요. 100을 제공해야 됩니다. 나중에 2배 줄게 해제다 이런다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5번 갑이 100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을이 안 받았어요. 그럼 뒤에 어떤 말 나와요? 공탁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공탁해야 해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허가구역 나왔네. 허가구역 나오면 마지막에는 해제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요. 왜냐하면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기 전은 물론이고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예요? 착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허가받은 것이 착수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항상 같이 봤던 게 허가받은 사건이랑 무슨 사건이 있었죠? 소송제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7번이 그 얘기죠. 잔대금 주세요라고 뭐 했대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 착수로 볼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소송 제기한 사건에서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착수가 아직 아니니까. 이행의 착수는요. 꼭 이행기에 해야 돼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줬다면 착수니까 계약금 해제를 당사자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9번 갑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둘 다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갑은 전혀 착수 안 했는데 을은 착수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행의 착수는 당사자 중에 일방이라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안 돼요. 그러면 매도인은 착수 안 했어도 매수인은 착수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가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즉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착수했다면 계약금 해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10번은 아까 보신 거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왜 성립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일부만 줬으니까. 전부 안 주고 일부만 줬으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임의로 그 주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자, 11번은 뭐가 나왔어요? 이행의 준비. 이행의 준비는 착수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에 해제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착수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있다. 만약에 착수에 들어갔다면 해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는 준비는 착수의 전 단계고요. 계약금에 관한 565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렇죠? 임대차 전까지는 다 임의 규정. 그래서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을이 계약금 폭에 의한 계약 해제를 했대요. 그러면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14번, 소급적, 해제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데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13번과 14번은 해약금 해제 효력이에요. 효력. 일단 얘도 해제니까 해제 시부터 효력이 상실되겠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이건 법정 해제입니까? 약정 해제입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법정 해제가 아니고 약정 해제.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효력 세 가지. 소급편이 있는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15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되었다. 약정해제 사유가 유보된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해제는 못해요?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야?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계약금 주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의 해제는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존재한다. 자, 16번 보시면 계약서 사망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약금 특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약정이 사망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했을 때 손해배상 받으려면 받은 계약금을 몰수하면 돼요?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것,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구별이 되셨죠? 만약에 아까처럼 본문에 사망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줄 때 자기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돼요? 계약금 몰수하면 돼요? 몰수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을 약속해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으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그게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거죠. 위약금 특약이 있어요.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위약금 이상의 손해를 받았대요. 그러면 몰수할 거 몰수하고 더 달라고 초과배상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마지막 건 읽어보시고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중요한 게 해약금의 성질이에요.
근데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 위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약금 받은 사람이 2배 주고 준 사람이 포기하고 해지하는 이 계약금 해제는 의무 위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건 의무 위반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이제 뭘 따로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별도의 위약금 특약을 안 했다면 계약금을 몰수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몰수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손해 입증해서 배상 청구 따로 해요. 몰수하면 되는 거야. 몰수하면 되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이 나오죠.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죠.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이죠, 이제.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요. 근데 아무리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대요. 또는 자기가 제3자에게 그 제한적 권리를 설정해 줬다면 면책 특약을 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법률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을 팔아요. 팔면서 매수인에게 야, 여기 하자가 있는데 나 책임 안 질 거야. 너 그래도 살래? 우리 오케이 하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면제 특약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숨기고 면제 특약을 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면제 특약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담보 책임 볼게요. 권리하자. 몇 개 있었어요? 권리하자 하면 5개.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저당권 행사요. 자, 그럼 전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뭐라도 받아야 깎죠. 해제는 선의자가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손해배상은 선의자가 하고요. 행사기간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건 제한이 별도로 없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있었어요. 타인 권리 매매인데 누가 선의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 그러니까 갑이 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는 누구 건 줄 알고 팔았다는 거야. 자기 건 줄 알고 팔았대요. 그러면 원래 못 넘겨주게 되면 해제권을 가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겠어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해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자기 건지 모르고 팔았다면 매도인도 뭐하게 해주겠다? 해제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뭐 해주면 되니까? 손해배상. 근데 여기서 뭐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손해배상은 언제나 합니까?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합니까? 매수인이 선일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알고 있었다면 얘한테는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 없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제하고 해제하면 되는 거지 손해배상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합니다. 그럼 선의의 매도인의 이 해제권은 일부 타인 권리에도 적용돼요? 전부 타인 권리요? 전부 타인 권리요? 그래서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같은 건 없어요. 언제만 인정하는 거냐면 전부 타인, 소위 말하면 타인 권리 매매에서만 발생합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권리예요. 대금 감액. 누가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선악불문. 해제는 선의, 손해배상도 선의자가 하고요. 그리고 얘는 악의자도 감액을 할 수 있으니까 제척기간에 악의자 것도 있겠죠. 선의는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날이라는 것은 뭘 안날이라고 했냐면 그렇죠? 단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됨이 확실하게 됨을 안날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짧은 거 아니고. 악의자는요. 언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1년이에요. 계약일로. 선의자는 안날. 몰랐으니까 안날이고 악의자는 이미 알았으니까 안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다. 요게 일부 타인 권리고 그러면 수량 부족 사건이 있었어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인데 대금 감액 누가 합니까? 선의자만 하는 거죠. 얘랑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 대금 감액은 이게 끝이에요. 일부 타인 권리 선악 불문 수량 부족 선의. 나머지에서는 대금 감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해제는 누가 하냐면 선의. 손해배상 선의가 하는 거고요. 제척 기간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1년이요. 여기서는 그냥 안날로부터 1년 끝입니다. 왜요? 악의자는 행사할 게 없으니까 악의자의 제척 기간은 규정되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요 세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적 제한이에요. 제한물권 제한이라고도 하고 대금 감액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까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 선악 불문 수량 부족 선의 끝이에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얘는 양적인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니까 감액이라는 말이 산정될 수 없다고 했고요. 해제는 누가요? 선의자. 그러니까 선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선의인데 제한적 권리가 있어도 목적 달성은 가능하대요. 그러면 해제는 못하고 뭐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은 선의자. 제척기간 똑같죠? 악의자에게는 행사될 게 없습니다. 마지막이 저당권 행사예요. 그럼 일단 저당권 행사는 조심하실 점이 행사가 돼야 실행돼야 되고요.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는 독특한 게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죠. 왜 구별하지 않냐면 여기서 악의라는 건 뭘 알고 샀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산 거죠. 근데 이 담보 책임은 저당권 설정으로 묻는 거예요? 행사된 거예요? 그렇죠? 행사됐거나 자기가 대신 변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지 설정됐다고 뭐 사용하는데 불편한 거 없잖아요. 자, 대금 감액 없어요. 해제, 선악불문, 손해배상도 선악불문이었죠. 선악불문 다 똑같이 인정하고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저당권 행사밖에 없어요. 제척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 576조를 준용하는 사건 우리 판례 2개 있었는데 뭐 있었냐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어요. 가등기돼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요. 가등기돼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산 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담보 책임을 묻는다고요? 576조. 또 우리 얘는 시험에 이미 나왔고 아직 안 나온 판례는 가압류 판례요. 가압류된 걸 샀어요. 근데 가압류된 걸 샀는데 나중에 경매가 되는 바람에 권리를 잃어버렸다면 역시 얘도 576조예요. 그러면 이거 둘 다 선의일 때만 물어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얘랑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뭐 했죠? 해제. 전 악해요. 해제. 일부 타인 권리는 뭐 했어요? 대금 감액.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인정 안 하고 저당권 행사는 악의자가 다 할 수 있어요. 해제나 손해배상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죠. 목적물의 하자예요. 얘는 무엇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575조 용익적 제한을 준용합니다. 대금 감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 감액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일부 타인 권리 선악 불문 수량 부족 선의 여기서만 나오지 대금 감액 안 나와요. 그러면 물건의 하자는 권리 하자랑 다른 점이 얘는 언제 물을 수 있냐면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과실 있다 알 수 있었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죠?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권리 하자는 아까 얼마예요? 1년. 얘는 6개월. 근데 물건의 하자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안날부터예요? 인도받은 날이에요? 이건 당연히 인도받은 날이고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 뭐만 10년 적용한다고요? 손해배상. 그럼 만약에 물건의 하자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해제하려고 해요. 해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건의 하자에서 선의자가 해제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돼? 안날부터 6개월 하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은 안날로부터 6개월과 별도로 인도받고 얼마 안에 하면 되는 거야.
10년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없다.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어떤 하자에만 적용한다고요? 권리 하자에만 적용하고 물건의 하자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의 하자에서만 규정하는 독특한 담보 책임이 있죠. 종유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에서 뭐 있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야.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려면 특정물에서도 돼요? 종유물만 돼요? 좀 불특정물에서만 되는 거죠. 조심하실 점, 완전물 급부 청구와 해제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과 아울러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이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의 하자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법령상의 장애 판례였어요. 건축하려고 땅 샀는데 건축법상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 사건인데요. 그럼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권리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지 권리의 하자가 아니다. 그럼 얘는 선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얼마 안에 물어야 돼요? 1년에 6개월이야. 6개월이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 법률상의 장애를 뭐라고 보냐면 권리하자로 봐요. 그럼 만약에 권리하자로 보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경매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그러면 물건의 하자로 보는데 이 법령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행기였어요? 계약 성립시예요? 계약 성립시예요. 성립시 기준. 인도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될 때는 법률상의 하자가 없었는데 인도될 때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면 기준을 보는 건 성립시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법령상의 제한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 뭐 봤어요? 경매에서의 책임이에요. 경매 책임. 갑이 채무자로서 부동산의 소유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이게 병에게 경락됐어요. 근데 이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하자만 된다 그랬죠?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는 안 되고 권리하자만 되고요. 그리고 경매가 무효라도 돼요? 경매는 유효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은 나올 수 없다. 자, 그럼 권리하자고 경매는 유효하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얘가 소유자니까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물으려고 봤더니 얘가 상태가 어때요? 안 좋아요. 무자력이에요. 무자력. 그럼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내 돈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채권자에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채무자가 뭐일 때? 무자력일 때 묻는 거지 바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럼 이 경락인이 하자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였던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불쌍하니까. 얘 부동산이 얘한테 경매된 게 경락으로 넘어간 게 얘가 관여한 게 있나요? 얘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에요. 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건 가혹해서 안 돼요. 근데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된다? 알고서.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숨겼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크게 세 파트로 본 거예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서의 하자 봤었고 그러면 2번에 볼게요.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신뢰이익이겠어요? 이행이익이에요. 당연히 이행이죠. 이행이익. 그리고 그 시점은 불능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능 나오면 무조건 산정 시점은 다 언제라 그랬어요? 불능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볼게요.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중요한 말은 뭐죠?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란 말 써 있으면
타인 권리 매매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일부는 안 되고 얼만큼 이전할 수 없을 때, 전부 이전할 수 없을 때. 자, 그다음에 4번. 3의 경우니까 역시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뭐까지 해야 돼요? 손해배상. 그럼 만약에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이 악이면 뭐는 필요 없다? 손해배상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보시면, 자, 뭐 나왔어요? 중요한 말, 법률상 장애예요. 그럼 법률상 장애는 무슨 하자라고 했어요?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다. 그래서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1년이 아니라 얼마네요? 6개월 안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6번 종류물 매매요. 종류물 매매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완전물 급부 청구하나. 특정물에서는 못 나옵니다. 해제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따로 하는 것이고. 7번 경매 나왔네. 경매. 그럼 경매 나오면 목적물 하자에서는 인정될 수 없죠. 어떤 하자만 되는 거냐면 권리하자. 그래서 화살표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경매가 유효하고 권리하자에서만 나와요. 8번 담보 책임이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구에게 물어요? 채권자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다만 알면서란 말 써 있으면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8번은 뭐 담보 책임 내용인데 볼게요. 주어진 문제는 갑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파는 계약을 했대요.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선의자만 해제해야 악의자도 할 수 있다. 악의자도. 선악불문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구만 하는 거야? 선의자만. 악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 화살표는 개별 판례인데요. 갑에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잘못이 있으니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해제하고 악의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말은 갑에게 뭐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 담보 책임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 져요? 없어도 지는 거야.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법이 지라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담보 책임 이외에 별도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럼 이때 매수인은 악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뭐 하는 거야?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와야 돼? 손해배상. 근데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선의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가면 악의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보지 마세요. 네. 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요거를 추가적으로 보는 거지. 요게 같이 헷갈릴 정도가 되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 담보 책임은 잘못이 있을 때 져요? 없어도 져요? 없어도 지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지는 거니까 매수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떤 때만 물을 수 있다? 선인 때만. 악이라면 570조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채무불이행은 별개란 얘기예요. 행사기간 제한 없고요. 2번은 2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래요. 무슨 문제죠? 2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라는 건 일부가, 병이라는 애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악의인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선악 불문이죠. 그러면 4의 경우 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4는 뭐였어요? 일부 타인 권리인데 4는 악의자예요. 악의자. 악의자니까 언제부터요?
계약일로부터죠. 그래서 선이자는 안 날부터고 악이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그다음 6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200제곱미터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대금 감액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선이자. 그래서 악이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어요. 7번 만일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자, 그럼 용익적 제한이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일이네요. 악인을은 어떠한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악이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되는 게 두 개였잖아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수량 부족, 제한 물권, 용익적 제한은 악이자에게는 담보 책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8번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선의의 을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대금 감액은 어디서만 나왔어요? 일부 타인 권리의 선악 불문, 수량 부족의 선의자만 나오지 이런 용익적 제한은 질적 제한이니까 대금 감액이 처음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했고요. 9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이거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10번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악의의 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 저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부동산을 샀대요.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는데 채무 인수했대요. 그러면 이 채무는 이제 매도인이 책임져요? 매수인이 져야 돼요? 매수인. 따라서 담보 책임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등기된 부동산 샀다고 써있네요. 나중에 본등기되어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뭘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저당권 행사.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하고 가압류된 부동산 다 마찬가지죠. 576조를 적용하니까 얘네 둘 다 선악을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 임대차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